강남역 52번 출구를 빠져나온 남자. 나이 58세, 이름 박준호. 28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해온 임원진이다. 명함에는 B2B 솔루션 상무이사라고 적혀 있다. 회사에서는 그를 믿음직한 상사, 능력 있는 리더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강남역에서 내린다. 강남역에서 회사까지 12분. 정확히 8시 3분이 되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28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기계라고 부른다. 정확하고 냉철하고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후 3시 정확히 박준호는 휴대폰을 켜진다. 아내로부터 온 문자. 저녁 먹고 올까? 항상 같은 문자다. 항상 같은 답장을 한다. 늦을 것 같다. 먼저 먹어. 그 거짓말도 28년을 반복했다. 퇴근 시간은 늘 정해져 있었다. 정확히 5시 30분.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그의 퇴근길은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 회사에는 회장 접견 준비, 특별 클라이언트 미팅, 본사 사무 처리라고 보고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의 한 건물, 28층. 그곳에는 그의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고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 오셨어요? 여자의 목소리다. 나이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 미소를 띠고 나타난다. 이름은 이소연. 박준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소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박준호가 물어본다. 그것은 아내에게 묻지 않는 질문이었다. 28년. 정확히 28년을 두 가지 인생을 살았다. 낮 시간의 인생과 저녁의 인생. 공식적인 아내 김여진과의 삶, 그리고 비밀의 여인 소연과의 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두 개의 세계. 하지만 그 세상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게 된다. 오후 2시 47분. 박준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아내 김여진의 전화다. 이 시간에는 아내가 전화를 걸지 않는다.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린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톤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모두 알았어요. 28년의 비밀. 그것이 27년 11개월 29일에 드러났다. 그날 박준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남자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나는구나. 1995년 8월. 박준호는 당신 30세였다. 신혼생활 2년 차.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당시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 24살. 밝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여자였다. 박준호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다. 지은이는 박준호가 맡은 프로젝트에 배치되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만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 처음엔 그저 선후배의 관계였다. 박준호는 지은에게 일을 가르쳤다. 지은은 성실하게 배웠다. 하지만 늦은 야근이 반복되고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의 대화가 문제였다. 1996년 3월. 박준호의 딸이 태어났다. 아내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다. 출산 후유증으로 집에만 있었다. 그리고 박준호는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내가 아이에 집중하는 동안 그는 일에 집중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지은에게 집중했던 것이다. 과장님 미안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임신했다고 했다. 박준호의 아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준호의 세상이 흔들렸다. 뭐라고? 그는 지은을 떼려고 했다. 아내도 있고 새로 태어난 딸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은은 물러나지 않았다. 아기를 낳고 싶어요. 우리 아기요. 지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박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두가 행복한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아내는 속이고 지은은 보호하고 아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소연. 박준호는 지은과 헤어지지 않았다. 대신 비밀의 거리를 만들었다. 강남 28층 빌딩. 지은과 소연을 위한 공간이었다. 매달 최고급 생활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절대 아내에게 들킬 수 없었다. 절대로. 소연이 자라면서 박준호는 점점 더 그 비밀에 빠져들었다. 학교는 어떻게 다닐까 고민했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은은 전단지 배포, 청소, 편의점 알바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박준호의 비밀 자금과 지은의 일로 생활했다. 28년이 지났다. 소연은 이제 30대 초반의 여인이 되었고 박준호는 회사의 임원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두 인생은 계속 공존했다. 낮에 박준호와 저녁에 박준호. 아내는 의심했을까? 아마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박준호는 완벽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내가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박준호는 묻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게임은 끝났다. 28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것이다. 박준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박준호가 물었다. 아내 김여진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카드 내역서가 있었다.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내역. 매달 반복되는 같은 액수의 거래. 강남 28층 빌딩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모두가 박준호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다. 당신, 이게 뭐라고 생각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 투자하고 있어서. 박준호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그 거짓은 들키기 일쑤였다. 투자?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무섭고 외로운 종류의 웃음이었다. 당신, 남산 쪽에도 아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내 비서야. 내 비서가 나한테 제보했어. 당신이 정기적으로 강남으로 간다고. 그곳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탐정. 그 단어가 박준호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탐정. 이 정도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당신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내가 서서 박준호를 마주봤다.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저 파일 봤어? 거기 사진도 있어. 아내가 다른 파일을 펼쳤다. 박준호가 강남 빌딩에 들어가는 모습. 한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 그리고 한 여자 곁에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 이 여자가 누야? 저는. 박준호가 대답할 수 없었다. 이름이 이소연이지? 나이 31살. 강남 28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어머니 이지은과 함께. 아내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너.
너 그년한테 매달 8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 28년을 말이야.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들렸다. 우리 딸은 중고 교복을 입었어. 너는 전현 딸한테 최고급 사교육을 시켰으면서 우리 딸은 공부가 싫다고 할 때 학원을 그만뒀어. 너는 그년이 대학 등록금이라며 3천만 원을 줬어. 그리고 전 아내 이지은 씨. 너 지금도 그년 연금을 들어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가족이 뭐가 됐어? 나는 가정주부야. 열심히 남편을 위해 살았어. 근데 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줬어. 우리 딸은 서성대는 신입사원이야. 그리고 저 여자의 딸은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두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당신 생각이 뭐야? 사실 이게 뭐라고 생각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내가 물었다.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였다. 기만이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박준호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지 않았다. 28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휴가를 냈다. 상무님이 안 오셨어?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박준호는 회사의 기둥이었다. 그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했다. 하지만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 박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장이 소환했다. 박상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박준호는 회장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남자이면서도 펑펑 울었다. 회장은 놀랐다. 뭐가 있어? 병인가? 아니, 개인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의 대답은 매우 짧았다. 휴가는 계속됐다. 아내는 박준호와 대화하지 않았다. 아내는 저녁을 따로 먹었다. 아내는 침실을 나눴다. 아내는 남편처럼 살지 않았다. 집안에 있지만 그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박준호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5일째 되는 날, 박준호는 소연에게 전화를 했다. 소연아, 아버지야.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다. 탐정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게 노출되었다고 했다. 아버지, 우리 어쩌면 좋아요? 30살 된 소연의 목소리는 7살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결정했다. 아내에게 진실을 모두 말하겠다고. 변명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상황을 직시하겠다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늦었다. 회사에 복귀한 박준호는 변해 있었다. 예전의 명석함도 없었고 예전의 자신감도 없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자주 멍을 때렸다. 직원들은 속삭였다. 상무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병인가? 아니면 구멍난 위치? 이번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상무가 외도를 했대요. 28년을 살림하신 부인분이 이혼 준비 중이래요. 아이를 다른 여자한테 낳게 했대요. 그 애까지 학비를 대줬다고. 회사 내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박준호는 예상했다. 아내가 흘렸을 것이라고. 아내가 자신의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개했을 것이라고. 그것이 아내의 방식인 것 같았다. 침묵으로 응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응하는 것. 회사는 흔들렸다. 가장 신뢰받던 임원진이 도덕적으로 파괴된 상황. 클라이언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박상무가 있는 회사는 신뢰할 수 없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계약금이 반환되었다. 그리고 회사는 결정했다.
박준호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28년을 함께한 회사였다. 28년 동안 모든 것을 바친 회사였다. 하지만 회사도 박준호를 버렸다. 더 정확하게는 회사가 버린 게 아니라 박준호 자신이 회사를 버린 것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짓으로 회사를 섬겼으니까. 박준호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1명의 딸만 키웠다. 아내와의 딸 박은지. 지금 26살이다. 박은지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혐오했다.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딸에게 해준 것들을 알았을 때 은지는 분노에 떨었다. 아버지, 난 뭐예요? 난 뭐였던 거죠? 박은지가 아버지 앞에서 소리쳤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직장도 잃으셨어요. 어머니는 지난 28년을 아버지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 버리고 다른 딸을 거느렸어요. 나는 중고 교복을 입었는데 그 여자의 딸은 명품이었어요. 박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안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박은지가 말했다. 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나이 많은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알아요? 소연 언니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여자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네이버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연봉은 6천만 원 이상. 아버지가 준 돈으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달마다 돈을 주고 있어요. 박은지는 계속했다. 반면 난 저 여자 덕분에 가정도 깨졌고 아버지는 회사도 나가게 됐고 어머니는 한 달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나는 지금 신입사원이고 월급은 250만 원이에요. 근데 어머니 치료비가 150만 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박은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은지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는 딸의 전화번호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꿨다. 한편 소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녀도 상황을 알았다. 어머니 이지은이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알았다.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가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박준호가 물었다. 뭐라고? 우리가 이 아파트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박준호의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졌다. 딸도 잃는 건가? 지은도 잃는 건가? 아내도 떠나는 건가? 근데 어디로 가요? 강원도예요. 우리 어머니 고향. 거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죄책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화가 박준호와 소연의 마지막 통화였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딸의 소식을 다시 듣지 못했다. 딸도 지은도 아내도 모두 떠났다. 남겨진 것은 강남 28층의 빈 아파트와 58살의 한 남자뿐이었다. 박준호는 강남역 52번 출구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출근할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어딘가로 향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실직 2개월 차. 박준호는 강남역 근처의 고시텔에서 살고 있다. 한 달에 50만 원짜리 방. 28년을 번 돈이 모두 2 여자와 딸을 위해 쓰였으니까. 퇴직금도 위자료로 아내에게 넘겨줬다. 남은 건 월급 통장에 남아있던 200만 원뿐이었다. 하루는 심심했다. 밥 먹을 때 심심했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심심했다.
휴대폰을 켜도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친구들도 모두 거리감이 생겼다. 회사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였다. 박준호는 매일 강남역에 간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2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강남역 52번 출구에 서면 그는 항상 과거를 본다. 아직도 회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8시 3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곳에서 한 번은 아내를 본다. 박준호가 몸을 숨겼다. 아내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남자였다.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에는 28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미소가 피어 있었다. 박준호는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없이 더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서 그는 돌아섰다. 다시 고시텔로 향했다. 지난주 강남역에서 한 번은 은지를 본다. 딸은 친구와 함께 있었다. 박준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딸도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를 잃고도 더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박준호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자신의 부재가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깨달음. 박준호는 취직을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염되었고 평판도 바닥이었다. 그는 기술학원에 등록했다.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다. 택시라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더 이상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자신감이 없었다. 어느 날 박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다. 아내로부터였다. 부모님 제사 지낼 거야. 그건 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은지도 보길 원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박준호는 울었다. 처음 문자였다. 28년 만에 받는 아내의 첫 문자. 제사 당일.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집문을 열었다.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은지가 있었다. 은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말해졌다.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사를 지낸 후 아내가 박준호에게 말했다. 박준호, 이제 다시 살아. 박준호가 물었다. 어떻게?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계속 죽어 있으면 안 돼. 1년이 지났다. 박준호는 여전히 강남역 근처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로 향하지 않는다. 박준호는 지금 강남역 카페 골목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일. 월급은 200만 원. 고시텔비는 50만 원.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짓이 필요 없었다. 강남역에 오는 사람들은 박준호를 모른다. 그는 그저 저 카페의 옆머리가 센 아저씨일 뿐이다. 누구도 그가 한때 임원진이었다는 걸 모른다. 누구도 그가 28년을 거짓으로 살았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박준호에게는 자유였다. 2달에 한 번씩 은지가 카페에 온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단지 일반인처럼 대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서 은지는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 카페 이 시간대 손님이 많네요. 네, 맞아요. 주인은 좋은 사람인가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짧은 대화들. 아버지와 딸의 대화라고 하기도 어려운 관계. 하지만 박준호는 감사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아버지, 알아요? 저도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대기업이 아니지만 좋은 회사예요. 어머니도 다시 직장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저도 어머니도 힘들지 않아요. 은지가 말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는 눈물이었다. 아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박준호는 아내를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는다. 아내가 그 남자와 행복하길 바란다. 아내가 이제 진짜 행복하길 바란다. 소연은 어떻게 지낼까? 강원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지은과 함께 박준호는 그들을 축복했다. 더 이상 자신이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길. 58살의 박준호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한 번의 인생으로만 살면서 강남역 카페에서 매일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일. 그것이 이제 그의 전부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 잔 더 하실래요? 새로운 손님에게 박준호가 묻는다. 그 손님이 노라고 말하면 박준호는 인사한다. 그것이 그의 모든 일이다. 거창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강남역 52번 출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여전히 많은 꿈들이 오간다. 여전히 많은 거짓들이 오간다. 하지만 박준호는 이제 그곳을 통과한다. 더 이상 머물지 않으면서, 더 이상 거짓을 만들지 않으면서 28년의 거짓을 마감하고 이제는 진실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